순백의 드레스가 발목을 성가시게 휘감았다. 한서연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대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어깨를 드러낸 파스텔 톤의 드레스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사형수에게 입힌 수의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그녀의 전 연인 강태민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날이었고 그녀는 신부 들러리라는 가장 잔인한 역할로 이 연극의 무대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른 들러리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들의 동정심 가득한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그녀에게 얼마나 굴욕적인지를.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하던 날 서연에게 이 역할을 제안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투로 건넸다. 서연아, 네가 내 결혼식에 와서 축복해줘야지. 그래야 내 아내 될 사람도 안심할 거고 우리 관계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담긴 오만함과 잔인함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던진 거미줄 같은 제안이었다. 그녀는 국가정보원 대테러 및 산업 스파이 대응팀의 최연소 팀장이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정의 파도를 제어하기가 힘들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적의 승리를 지켜봐야 하는 패잔병에 불과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이곳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강태민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다. 그는 다른 들러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장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놓인 코사지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힘들어 보이는군. 하지만 조금만 참아. 오늘 넌 내 최고의 액세서리니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액세서리, 그 한마디가 그녀와 그의 관계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신화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그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빛내주기 위해 동원된 장식품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에게서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겨 신부의 뒤를 따랐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들어찬 거대한 홀 눈부신 샹들리에의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착각.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선 기분이었다. 버진 로드의 끝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강태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짓밟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그런 면을 경고했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 애써 외면했었다. 그의 아버지 유진그룹의 강병철 회장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접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다. 그들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분명 검은 그림자가 존재했다. 서연은 관계를 정리하며 그에게 마지막 충고를 건넸다. 너무 높은 곳만 보다가 발밑을 놓치지 마, 태민 씨.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비웃었다.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는군 서연아. 넌 그냥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야. 그 말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신랑. 강태민 군은 신부 이수진 양을 아내로 맞아. 주례의 목소리가 서연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태민의 힘찬 대답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서약과 반지 교환, 그리고 마침내 이어지는 입맞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서연에게 패배를 알리는 축포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갑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두가 신랑 신부에게 집중하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누구도 그녀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인파를 거슬러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홀의 측면 복도로 빠져나왔다. 화려한 결혼식의 소음이 점차 멀어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복도는 한산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불안하게 울렸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탈출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이것은 작전 실패 후의 퇴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 한서연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비상구 표시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호텔의 후문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로비에 다다랐다. 이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난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손잡이로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놀란 그녀가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컸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날카로운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다. 누구세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빠르게 훑어본 후 시선을 다시 서연에게 고정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지금 이대로 도망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직업적 본능으로 즉시 남자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값비싼 원단으로 만든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움직임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훈련받은 자 혹은 그늘진 세계에 깊이 몸담고 있는 자였다. 그녀는 방역할 수 있는 급소를 순식간에 파악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잘못 봤어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내리깔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저항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했다. 여기는 대화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강태민의 눈과 귀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저를 믿든 믿지 않든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저항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의 말대로 이곳은 위험했다. 그들은 호텔의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남자는 마치 제 집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아냈고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르면서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다. 납치 협박 혹은 제3세력의 개입. 어떤 경우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비상용 호신 장비가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남자가 차문을 열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그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한서연 씨. 하지만 오늘 밤 이 결혼식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채 오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방금 처리가 완벽한 차 안에서는 바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자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 애썼다. 차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가운 공간이었다. 남자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서연에게 거실 중앙을 가리켰다. 앉으시죠. 이제부터 긴 이야기가 될 테니. 서연은 그의 말에 따르지 않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설명해 보시죠. 당신은 누구고 목적이 뭡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배에서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보 브로커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한서연 씨의 이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소속 최연소 팀장. 코드네임은 아르테미스. 3년 전 파리에서 있었던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을 막아낸 주역. 제가 맞게 알고 있습니까? 권지혁의 입에서 자신의 모든 신상이 흘러나오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신상털이 수준이 아니었다. NIS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 결혼식은 대체 뭐죠? 당신이 말한 진짜 의미라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권지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있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수식들이 나타났다. 오늘 결혼은 유진그룹과 태성전자의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막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태성전자가 보유한 차세대 군용 반도체 기술을 제3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기술은 현재 국제협약에 따라 엄격하게 수출이 통제된 전략 물자죠.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반역 행위였다. 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자금력과 태성전자의 기술력, 그리고 강태민과 이수진의 결혼.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강태민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의 야욕이라면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을 일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그런 엄청난 정보를 왜 나에게 주는 겁니까? 당신은 어느 쪽 사람이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의도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병철 회장에게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어서요.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내부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낼 힘이 없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사라지겠죠. 강 회장은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NIS의 공권력 그리고 한서연 팀장의 능력이.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원의 말을 믿고 국가 최대의 재벌 그룹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패할 경우 그녀의 경력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고민을 읽었다는 듯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물론 무작정 믿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 안에는 유진그룹의 비자금 계좌 일부와 이번 기술 거래를 위해 오고 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초기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선택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대로 잊고 당신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위선을 무너뜨리든가. 결정하면 연락 주시죠. 권지혁은 서연에게 대포폰 하나를 건네주고는 방을 나갔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개인적인 굴욕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파편이었다. 강태민의 결혼식은 이제 사소한 과거가 되어버렸다. 더 거대한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서연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화려하지만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손에 들린 USB 메모리와 대포폰의 차가운 감촉이 방금 전에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권지혁이 던진 정보의 파편들과 과거의 기억들이 어지럽게 뒤엉켰다. 그녀의 집은 NIS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만이 갖춰진 공간이었다. 강태민의 화려한 저택이나 권지혁의 삭막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비로소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입고 있던 들러리 드레스를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어제의 굴욕을 상징하는 그 옷을 단 1초도 더 견디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물건을 응시했다. 저 작은 메모리 칩 안에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 독이든 사과일 수도 있었다. 권지혁 그는 대체 누구인가? 적대 세력의 이중 첩자일 수도, 혹은 유진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심어놓은 끈아풀일 수도 있었다. 섣불리 미끼를 물어서는 안 됐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원 청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부사수인 김민준 요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어제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그는 서연이 강태민의 결혼식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괜찮아. 잠을 좀 설쳤을 뿐이야.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강태민과 교제하던 시절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의문의 서류들. 러시아어로 된 군사장비 관련 계약서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였다. 당시 그녀는 그의 사업 영역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강병철 회장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가 떠올랐다. 그는 인자한 미소 뒤에 서늘한 눈빛을 감추고 있었다. 서연양 같은 인재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진짜 애국은 말이지 돈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거란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비틀린 가치관과 탐욕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 부자에게 국가는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더 이상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 요원에게 자신의 부재를 알린 뒤 지하 3층에 위치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가장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추적 장치나 바이러스에 대비해 몇 겹의 보안 절차를 거친 뒤 비로소 권지혁이 준 USB를 분석용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복잡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NIS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큐 등 조세에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데이터를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벨라토르 무역.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것은 2년 전 방산 비리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덮었던 사건에 등장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유진그룹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이제 보니 그 회사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것이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정보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조작된 함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NIS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유진그룹이 최근 몇 년간 인수한 기업들의 목록을 다시 검토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정상적인 M&A처럼 보였다. 하지만 권지혁이 언급한 군용 반도체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대입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1년 전 인수한 한 물류회사가 문제였다. 그 회사는 부산항의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제7부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7부두는 군수물자나 전략물자를 해외로 반출할 때 주로 이용되는 곳이었다. 유진그룹은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길을 미리 닦아놓았던 것이다. 태성전자의 기술을 손에 넣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소유한 항구를 통해 비밀리에 팔아넘긴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산업 스파이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국가의 핵심 기술과 안보가 통째로 적국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강태민 그는 단순한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반역 행위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 인물, 즉 국가의 적이었다. 개인적인 복수심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제의 굴욕감은 이제 국가를 향한 배신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분석실 컴퓨터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냉철한 분노와 단호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망설임 없이 원장 직통 보안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다. 팀장 한서연입니다. 최진철 원장님께 긴급 독대를 요청드립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재벌 제국과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진철 국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집무실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실용적인 가구들로만 채워져 있어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이 내민 초기 분석 자료를 말없이 훑어본 뒤 무거운 입을 열었다. 한 팀장, 이 자료의 출처는 명확한가? 정보원의 신원은 확인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권지혁의 존재를 지금 단계에서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정보원은 점조직으로 관리되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 자체는 교차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전 종결된 벨라토르 무역 사건과의 연관성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원장을 마주했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최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산처럼 무거워 보였다. 유진그룹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지. 강병철 회장 뒤에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어. 자네가 건드리려는 게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란 말일세.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다. 이 싸움은 국정원 전체에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나서야 합니다. 원장님, 그들의 권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어떤 결의를 읽었는지 최 원장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자리로 돌아와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비공식 수사팀 편성을 승인하지. 코드명은 프로메테스로 한다. 그의 허락은 무거운 조건을 동반했다. 딱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네. 그 안에 강 회장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만약 실패하면 이 모든 일은 없었던 게 되는 걸세. 자네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거고. 할 수 있겠나? 그것은 사실상 그녀의 모든 것을 걸라는 최후통첩이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원장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연은 즉시 자신의 팀이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가장 신뢰하는 부사수 김민준 요원을 호출했다. 그는 NIS 사이버 수사대에서 스카우트된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데이터 분석가였다. 서연은 그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며 비밀 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민준아,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된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 오직 내게만 보고하고 내 지시만 따른다.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 김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위험한 임무의 냄새를 맡았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한 듯 보였다. 그는 서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그들은 본청 지하에 위치한 특수작전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프로메테스 작전만을 위한 비밀 기지였다. 그들은 권지혁에게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진그룹의 거대한 네트워크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그룹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판도라 서버였다. 수십 겹의 방화벽과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철옹성이었다. 김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유진그룹의 해외 지사 중 보안이 가장 허술한 곳을 찾아냈고 그곳을 교두보 삼아 조금씩 내부망으로 파고들었다. 화면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한편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진그룹의 보안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지난 48시간 동안 외부에서 저희 메인 서버를 향한 지속적인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보통 해커가 아닙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갓 길들인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냥꾼처럼 여유로웠다. 그래, 요즘 세상에 겁없는 쥐새끼들이 많아졌군. 경쟁사 놈들 짓인가? 그는 이 침입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위협의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아직 배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말을 흐리자 태민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뭐 시원하게 말해. 상대의 공격 패턴이 정부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 말에 태민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다시 비웃었다. 정부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린단 말인가. 잘못 짚었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에 불을 붙였다. 방어만 하지 말고 역으로 추적해. 그 쥐새끼들의 목덜미를 잡아 내 앞에 끌고 와. 누가 감히 유진그룹의 문을 두드렸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흥분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 상황을 위협이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프로메테우스 작전실에서는 김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팀장님, 거의 다 뚫었습니다. 판도라 서버에 암호화된 폴더 목록에 접근했습니다. 모니터에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바로 저것이었다. 다운로드 시작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역추적입니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려 합니다. 30초 안에 연결을 끊지 않으면 유진의 보안팀이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강태민의 오만한 명령이 실행된 결과였다. 민주나 할 수 있는 만큼만 데이터를 긁어내. 그리고 즉시 철수한다. 서연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김민주는 마지막까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마침내 연결을 끊었다.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정체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목표했던 완전한 데이터 확보에는 실패했다. 김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파일이 너무 커서 일부만 다운로드 됐습니다. 대부분 손상되었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 잘했어. 그녀는 손상된 데이터 파일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에 의미 있는 정보 몇 줄이 떠올랐다. 그것은 몇몇 외국인 과학자들의 이름과 부산 제7부두의 선박출항 스케줄이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권 지역의 정보가 사실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태민의 섣부른 방역은 오히려 꼬리를 잡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서연은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민 씨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태민의 섣부른 방역 덕분에 얻은 작은 단서는 프로메테스 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서연과 김민주는
밤낮 없이 데이터 파편에 등장한 외국인 과학자들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반도체 공학자들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모두 안식년을 보내거나 민간 기업의 자문역을 맡고 있을 뿐 유진그룹이나 태성전자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위장막 뒤에 숨어 있었다. 부산 제7부두의 선박 출항 스케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날짜에 출항한 선박은 평범한 공산품을 싣고 동남아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 팀장님, 모든 게 너무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추적을 예상하고 미리 흔적을 다 지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서연은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디지털이 안 되면 아날로그로 가는 수밖에. 이제부터는 사람을 파고든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그룹이 인수한 부산물류회사의 자금 담당자였다. 그의 이름은 비자금 흐름 데이터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었지만 아직 핵심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해 조용히 감시만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서연은 현장 요원에게 그와의 접촉을 지시했다. 회유와 압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유진그룹의 정보망은 국정원보다 한 발 빨랐다. 현장 요원이 접촉을 시도하기 바로 전날 밤 그 담당자는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버렸다. 그의 해외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는 매수된 것이다. 서연은 첫 번째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두 번째 목표는 태성전자의 연구원이었다. 그는 이번 기술 이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협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끔찍했다. 그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한 당일 아침, 그는 출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서연은 그것이 살인 의도가 담긴 명백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신속하고 무자비한 방식은 강태민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오만할지언정 이렇게까지 치밀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더 거대하고 어두운 존재의 방식이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 강병철 회장이었다. 아들의 실수를 확인한 늙은 여우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제국을 위협하는 불씨를 짓밟아 끄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힘은 국정원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든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회장실에서 강병철은 잘 가꿔진 분재의 가지를 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충직한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부산건과 태성전자건 모두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회장님. 강병철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대답했다. 잡초는 보일 때마다 바로 뽑아줘야 정원이 깨끗해지는 법이지. 성가신 쥐새끼들의 배후는 파악됐나. 그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국정원 내부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최진철 원장이 최근 임명한 젊은 팀장이 이끄는 비공식 팀인 듯합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강병철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늙은 맹수처럼 깊고 교활했다. 국정원이라 최진철, 그 친구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된 모양이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전화기 중 붉은색 수화기를 들었다.
그 전화는 청와대와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오랜만이네 김 실장.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국정원 친구들이 의욕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애국하는 기업 발목을 잡아서야 쓰겠나. 국가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실려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아우르며 쌓아 올린 자신의 거미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최진철 원장은 청와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집무실로 돌아왔고 즉시 한서연을 호출했다. 최 원장의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당장 그만둬. 프로메테우스 작전 오늘부로 전면 중단일세. 그의 외침은 집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서연은 영문을 몰라 그를 쳐다보았다. 원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막 실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변했지만 최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강 회장의 손이 청와대 꼭대기까지 닿았네. 내 손에서 더 이상 자네를 지켜줄 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그의 눈빛은 깊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원장은 서연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팀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그녀의 사명감과 신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명령이었다. 이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원장님. 저는 명령이야, 한 팀장. 최 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자네 목이라도 보존하고 싶으면 당장 손 떼. 이건 애국이 아니라 자살 행위야.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례도 하는 둥, 마는 둥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팀이 있는 작전실로 돌아왔다. 팀원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차마 작전 중단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모니터와 깨끗하게 지워진 화이트보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은 입을 다물고 이제는 자신이 속한 조직마저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거미줄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무력하게 갇혀버린 신세였다. 공식적으로 한서연은 강제 휴가 상태였다. 프로메테우스 작전실은 폐쇄되었고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고립되었다. 국정원은 그녀의 충성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펼쳐두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매일 같은 자리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을 응시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시스템이 이제는 그녀를 감시하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 운동과 독서로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였고 법의 심판을 비웃는 거대한 악에 대한 도전이었다. 조직이 그녀의 손을 묶는다면 그녀는 조직의 그림자 밖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서여연은 집안의 전파 탐지기를 이용해 감시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가장 안전한 공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두었던 권지혁의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간결한 암호 메시지를 작성했다. 정원이 더러워졌습니다. 잡초를 뽑을 시간입니다. 그것은 강병철 회장의 방식을 역이용하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즉시 배터리를 분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된 방식으로 답장이 왔다. 약속 장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었다. 시끄러운 소음과 수많은 인파 비릿한 바다 냄새가 뒤섞인 곳. 그곳은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이 모이는 익명성을 보장받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서연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위장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화로들의 힘찬 꼬리치기와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녀의 긴장감을 감춰주었다. 그녀가 경매장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서자 어느새 권지혁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랜만입니다, 한 팀장. 휴가는 즐거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짓궂은 농담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농담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었다. 보시다시피 아주 즐거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미소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시장을 빠져나와 근처의 허름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사람이 없는 안전한 장소였다. 서연은 그에게 국정원의 작전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자신이 사실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권지혁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강병철은 굴을 파고 숨은 늙은 뱀과 같습니다. 정면으로 땅을 파헤치려 하면 반드시 독리에 물리게 되죠.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전공법은 실패했다. 그들은 더 교활하고 대담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병철 회장은 완벽한 방패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성은 틈이 없어요. 하지만 그 방패에도 균열은 존재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그의 아들 강태민입니다. 그의 오만함과 충동적인 성격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에요. 권지혁은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아들을 이용해 아버지를 잡는다. 재밌는 구상이군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는 이미 서연과 완전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국정원 요원과 정보원이 아닌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두 명의 동지였다. 서연은 준비해온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대담한 기만 작전이었다. 강태민을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탁자 위에 찻잔으로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했다. 우리는 거짓 정보를 흘릴 겁니다. 유진그룹의 기술 유출이 아닌 전혀 다른 스캔들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면 유진 자동차의 신형 엔진 설계도를 유럽 경쟁사에서 훔쳤다는 식의 이야기죠. 그것은 그럴듯하면서도 유진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이 가짜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 강태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분명히 격노하며 이 정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언론사를 매수하고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관련된 자들을 협박하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흔적을 남기게 될 겁니다. 가짜 스캔들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 그가 사용하는 비밀 통신망, 그가 접촉하는 해결사들. 그것은 진짜 기술 유출 거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루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요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왕자가 공포에 질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뛰쳐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권지혁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스쳤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마침 제게 아주 유용한 언론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돈과 특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친구죠. 우리가 원하는 기사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터뜨려 줄 겁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마지막 조각까지 맞춰졌다. 그들은 밤늦게 때까지 세부 계획을 조율했다. 서연은 자신의 정보 분석 능력을 이용해
가장 그럴듯한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고, 권지혁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가 유포될 경로를 설계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법과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위험한 도박사들이었다. 찻집을 나서며 권지혁이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한 팀장? 이제부터는 정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권지혁 씨.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다. 권지혁이 관리하는 박 기자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를 송고했다. 단독 재계 1위 유진그룹 유럽 경쟁사 엔진 설계도 빼돌렸나.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한서연이 공들여 만든 가짜 설계도와 내부 이메일이 그럴듯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기사는 게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태민은 유진그룹 본사에서 지루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해외 출장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그는 한껏 거만해진 태도로 임원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태블릿 PC로 기사를 확인한 강태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떤 미친놈들이 감히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죽였다. 강태민에게 이 기사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경영 능력과 유진그룹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소행이거나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에 소송과 언론 통제를 지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밑 비밀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뒤에 있던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그룹의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팀을 총괄하는 인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태민은 그에게 신경질적으로 명령했다. 박 기자라는 놈 그리고 그놈에게 정보를 흘린 배후를 찾아내.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처리해.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아. 흔적만 남기지 마. 강태민의 분노에 찬 명령은 거미줄의 중심을 건드려 거미를 밖으로 유인하려던 서연과 권지혁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의미했다. 도시 외곽에 한적한 창고를 개조한 비밀 작전실에서 서연은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뉴스 속보와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여주는 화면들 사이로 그녀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유진그룹 내부의 데이터 흐름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서 경고등이 깜빡였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의 지시를 받은 해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활동 자금이 유진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었다.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다시 스위스의 비밀 금고로.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은 일반적인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패턴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는 대신 그 자금을 승인하고 이체하는 데 사용된 내부 통신망의 로그 기록을 파고들었다. 강태민의 해결사들은 극도의 보안을 위해 자신들만의 암호화된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연이 프로메테우스 작전 당시 뚫으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서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짜 스캔들에 당황한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보안의 허점을 노출했다.
찾았어요. 아카이브 서버. 그들의 모든 비밀 장부가 보관된 곳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합법적인 해킹이 아니었다. 규칙도 제약도 없는 오직 실력과 담력만으로 승부하는 어둠 속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카이브 서버의 방화벽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다. 그녀의 공격이 번번이 막히자 옆에서 지켜보던 권지혁이 조용히 전화를 들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스위스에 있는 누군가와 몇 마디를 나눴다. 전화를 끊은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5분 뒤 취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작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력 공급이 딱 3분 동안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물리적인 빈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분, 그것은 영원처럼 길면서도 찰나처럼 짧은 시간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모니터에 표시된 서버의 방어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해킹 코드를 밀어 넣었다. 마침내 철옹성 같던 방화벽이 무너지고 서버 내부로의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프로메테우스 폴더를 찾아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갔다. 1분, 2분, 약속된 3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10초 남았습니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작전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침내 100% 표시가 뜨는 순간 서연은 미련 없이 연결을 끊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작전실의 모든 모니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서버에 침입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프로메테우스, 계약서, 원본 기술 유출에 가담한 국내외 인사들의 명단, 그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상세 내역, 그리고 과거에 의문사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의 진실까지. 그것은 유진그룹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범죄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선 거대한 사명감과 함께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패 기업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파일을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옮기던 그녀를 보며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괴물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한 팀장. 아카이브 서버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한서연과 권지혁은 며칠 밤낮으로 비밀 작전실에 틀어박혀 파일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를 넘어 유진그룹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잠식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연대기였다. 수많은 정치인과 검찰 언론계 고위 인사들이 강병철의 돈에 길들여져 그의 충실한 개가 되어 있었다. 분석 막바지에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 계약이 최종 체결되던 날 강병철의 개인 요트에서 촬영된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병철과 강태민이 제3국의 무기상들과 함께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기는 반역의 현장이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유진그룹의 심장부에서도 마침내 이상신호가 감지되었다. 가짜 엔진 스캔들은 강태민의 요란한 대응 덕분에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유진의 사이버 포렌식 팀은 아카이브 서버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데이터의 잔해를 발견해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보고는 즉시
해외에서 막 귀국한 강병철 회장에게 올라갔다. 아들인 강태민과 달리 늙은 맹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엔진 스캔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고, 상대는 그 사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 그는 자신이 이름 모를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점잖은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은폐와 회유의 시간은 끝났다. 강병철은 그의 그림자라 불리는 최측근을 호출했다. 수십 년간 그의 손발이 되어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남자였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한서연이라는 계집과 그 배후에 있는 놈들까지 모조리 찾아서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게. 내 제국을 위협하는 것들은 싹을 잘라야 해.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것보다 잔혹했다. 그의 사냥개들이 풀려났다. 한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연과 권지혁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바로 권지혁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대검찰청 특수부의 양심적인 검색에 모든 자료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그 검사와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접선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은 모든 데이터가 담긴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특수 제작된 가방에 넣었다. 권지혁은 운전대를 잡으며 주변을 살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들이 탄 차량이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여 약속 장소로 향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대의 검은색 SUV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차를 덮쳐왔다. 젠장 권지혁이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은 SUV들은 마치 훈련된 늑대처럼 그들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하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몰아붙였다. 한쪽 창문이 열리더니 소음기가 달린 총구가 불쑥 튀어나왔다. 핑핑 총알이 차체에 박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이것은 경고나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 일을 담은 공격이었다. 강병철의 마지막 수단이 발동된 것이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다. 권지혁은 신들린 듯한 운전 실력으로 차량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총알을 피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적들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고 NIS 내부망에 비상신호를 전송했다. 공식적으로는 정직 상태였지만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적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결국 마포대교 남단에 버려진 재개발 구역으로 내몰렸다. 권지혁의 차는 공사 자재 더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권지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검은 SUV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내렸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강병철의 사설 용병팀 고스트였다. 그들의 손에는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넘겨.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서연은 가방을 굳게 끌어안았다. 이 가방을 넘기는 순간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정의마저 끝장이다. 항복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서연은 차문을 열고 나가며 대치했다. 권지혁도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하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용병들이 덮쳐왔다. 서연은
몸을 낮추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자의 팔을 꺾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국정원에서 수년간 연마한 실전 격투술이었다. 그녀의 동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한편 권지혁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싸웠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고 거칠었으며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무기처럼 활용했다. 정보 브로커라고만 생각했던 그의 정체에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서연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권지혁 역시 팔에 총상을 입고 말았다. 용병 하나가 서연이 놓친 가방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멀리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서연이 보낸 비상 신호를 받은 국정원 대응팀과 경찰 특공대가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용병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가방을 들고 재빨리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권지혁을 부축해 일어섰다. 비록 증거는 빼앗겼지만 목숨은 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병철이 마침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인을 얻는 선을 넘었다. 도망과 은신은 끊었다. 이제는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한서연이 보낸 비상신호는 정확히 수신되었다. 국정원 기동타격대와 경찰특공대가 재개발 구역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현장에 도착한 최진철 원장은 총격전의 흔적이 낭자한 처참한 광경과 부상을 입은 채 서로를 부축하고 있는 서연과 권지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무모하기 짝이 없군 한 팀장. 최 원장은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그들이 증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가져갔습니다. 그 말에 최 원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순간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들이 가져간 건 미끼였습니다, 원장님. 그녀는 품속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보였다. 진짜 데이터는 여기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유도하고 강병철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증거를 잡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 원장은 눈앞의 젊은 팀장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용감한 요원이 아니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강병철이 사설 용병을 동원해 국정원 요원을 살해하려 한 이상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비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정원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최 원장은 즉시 본청에 복귀하여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프로메테우스 작전은 국정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최우선 작전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총지휘관은 다시 한서연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그녀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다음 날 오전 유진그룹은 연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강병철 부자가 자신들의 제국을 과시하는 가장 큰 축제이자 그들의 성대한 장례식이 될 무대였다. 서연은 그곳을 마지막 전쟁터로 선택했다. 작전은 두 갈래로 계획되었다. 하나는 최 원장이 직접 이끄는 국정원 기동타격대가 유진타워 전체를 기습하여 모든 서버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서연이 단독으로 이사회 현장에 잠입하여 모든 것이 끝났음을 강병철 부자의 눈앞에서 직접 선고하는 역할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악연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타워는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 누구도 잠시 후에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장 강태민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서 지난 분기의 실적과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습격이 성공하여 증거가 사라졌다고 믿는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오만했다. 강병철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서연이 서 있었다. 회의장의 시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강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강병철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강태민 회장 직무대행.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가 품에서 국정원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녀는 강태민을 옆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가져온 작은 USB를 발표용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유진그룹의 로고가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병철의 개인 요트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강병철 부자와 무기상들의 웃음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이 유진그룹이 말하는 미래 비전입니까? 국가의 핵심 기술을 적국에 팔아넘기는 것 말입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강태민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아카이브 서버에서 빼낸 뇌물 장부를 띄웠다. 화면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몇몇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탔던 차량을 공격하는 용병들의 영상과 함께 그들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강병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강병철 부자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을 때였다. 쾅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완전 무장한 국정원 기동타격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국가정보원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최진철 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요원들은 순식간에 강병철과 강태민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민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불신이 가득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넌 네 자신의 탐욕에 무너진 거야, 태민 씨. 나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제국의 잔해를 뒤로하고 조용히 회의장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따라 체포된 임원들이 줄지어 끌려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굳게 닫히는 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유진 게이트로 명명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쳤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가 직접 나서 그룹 해체 및 구조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강병철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회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한서연은 다시 국정원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녀에게는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묵묵히 국가를 지키는 현재의 자리가 더 소중했다. 최진철 원장은 그녀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작전 중단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서연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가를 냈다. 그녀는 강태민과 추억이 담긴 장소가 아닌 홀로 즐겨 찾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복기했다. 그의 결혼식에서 느꼈던 굴욕감 권지혁과의 첫 만남, 그리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던 숨막히는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태민에 대한 미움이나 연민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잘못 채운 첫 단추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념 능력, 그리고 한계까지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는 법을 배웠고 그 사실이 그녀에게 깊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세기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병철과 강태민은 국가보안법 위반 산업, 스파이 살인 교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가는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녁 서연은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짧은 주소와 시간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암약하던 그림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랜만입니다, 한 팀장. 아니, 이제는 한서연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 지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나요? 강 회장에게 갚아야 한다던 그 빚이라는 게 뭔지. 그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다. 권지혁은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기술자였다. 하지만 강병철 회장은 그의 기술을 탐냈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회사를 빼앗고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은 복수를 맹세하며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의 고백은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거창한 고백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전우로서의 깊은 유대감과 존중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서연이 물었다. 당분간은 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군요. 저도 휴가가 필요해서 하수거. 그가 웃으며 말했다. 권지혁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다급하게 잡았던 그녀의 손목과는 다른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다. 언젠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있겠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강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도시에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묵묵히 이 도시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길고 긴 싸움 끝에 얻어낸 진짜 승리였다.